정말 기가 막혀서 숨도 못 쉴 것 같은 일이 저에게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떻게 보면 결혼하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든다니까. 만약 결혼을 하고 나서 이들의 뻔뻔스러움을 알게 된다면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았어야 했을 거예요. 일단 거두절미하고 제 이야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었어요. 성인들의 연애라는 게 사실 학생 때처럼 풋풋하게 순수하게 사랑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예비 신랑은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저랑은 소개팅으로 만나게 되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람 성격도 괜찮은 것 같았고 저랑 연봉의 차이도 크지 않았고요. 그냥 평범하게 잘 맞고 잘 어울리는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까지 결심을 했어요.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늘 예상 밖에 일어나게 되는 법이죠. 저와 예비 신랑이 연애를 할 때 제일 많이 먹은 음식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자들이 좋아한다는 떡볶이나 남자들이 좋아한다는 돈가스가 아니라 제일 만만한 초밥이나 국밥이 아닌가요? 국밥, 그것도 순대국밥이었습니다. 국밥집 안에 누린내가 흥건하게 풍기는 그 순대국밥을 데이트할 때 제일 피해야 하는 음식이군요. 들깨가루를 한번 드링킹했다가 웃으면 아시나요? 그 치아 사이사이에 어우 생각만 해도 더러워서 싫어요. 아무튼 그렇게 기피하는 음식인 순대국밥을 왜 제일 많이 먹었느냐고요? 그 이유는 당연히 있었죠. 바로 우리 예비 신랑이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 그 국밥집에 가게 된 건 별 이유 없었어요. 아, 우리 누나가 밥집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생각 없이 간 거였죠. 동네에서 맛집이라고 해서 한번 동네 동 찾아가서 점심을 먹었어. 그래, 나름 괜찮은 질이어서 맛있게 먹었지? 누나가 어릴 때부터 국밥집을 운영하는데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육수를 꼼꼼하게 거는 모습을 보면 존경스럽게 느껴져서 자주 먹으러 가고 싶더라고. 나중에 누나와 함께 가보면 좋을 것 같아. 제안해보면서 속으로는 예비 신랑을 상상해보기도 했지. 직장이 안정되어 있고 연봉도 괜찮은 편으로 받고 있었고 성격도 평범하고 안정되어 보였고 제 나이가 34살이라 결혼을 곧 생각해야 할 시기여서 미리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어. 가족들과 만나 시간을 같이 보내고 나면 결혼해도 가정생활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좋다고 의견을 내보냈어요. 국밥집에 처음 방문했을 때 좀 허름한 느낌이었지만 나름의 맛집으로 소문난 곳이라 그런지 줄이 꽤 있어서 기대감도 있었어요. 테이블이 협소해서 줄을 서야 했던 것일지도 몰라요.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 그런 것을 따질 시간이 없었지만 그 이후로 한번 방문하면 자주 가는데요. 이게 사람들과 너무 친해지면 안 된다는 느낌이 드네요. 적당히 거리를 두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 제가 너무 신경 쓰지 못한 것 같아요. 오늘 점심에는 우리 누나랑 국밥집에서 밥 먹는 건 어때? 주말이고 시간도 많으니까 누나랑 국밥집에서 밥 먹고 영화 보러 이동하는 것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만나는데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동네에 거리가 좀 멀긴 해도 주말이라 다른 음식 먹고 싶은데 근처에 맛있다는 파스타 집을 미리 검색해놔서 데이트할 거니까 원피스 입고 나서 국밥집 가서는 밥 먹고 싶지 않아. 원피스만 입으면 반드시 파스타를 먹어야 한다는 법도 없잖아.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 누나의 가게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국밥집 가서 좀 돕자고 하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게 운영하는지 알기는 알지? 이런 때마다 이야기하고 나눌 기회를 언제 얻을 것 같아. 그래서 한번 가보자고 하니까 예비 신랑이 하는 꼴은 아니었지만 갔어. 장사가 잘 안 된다는 말이 사실일지도 모르겠다. 점심시간에 갔는데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 물론 그 동네에서요. 직장인들이 많아서 평일에 장사가 더 잘 된다고는 하지만 주말 매출은 도와야 할 텐데 손님이 없어도 너무 없었어요. 왔다가 잘 됐다 오늘 음식도 남을 것 같고 장사도 잘 안 돼서 걱정이었는데 매출 좀 올려주면 나쁘지 않겠네요. 수육 좀 시켜 먹어라. 오늘 넉넉하게 준비를 해놓았는데 그래 수육 시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이 있지? 이러다가는 질겨지기.
국밥만 먹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수육양이 너무 많아서요. 그냥 국밥만 주세요. 우리도 영화 보러 가서 주전부리도 사야 해서 점심 배부르게 안 먹으려고요. 아, 그럼 이 수육 남는 것들은 어떻게 하라고? 너희가 해결해 줄 생각을 해야지. 일단 대자를 하나 내올 테니까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먹어. 그래도 음식 남기면 좀 그렇잖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주문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수육은 제일 작은 걸로 1개 주세요. 아우, 제가 알아서 다 처리할 테니 걱정 마세요. 대자를 시켜주세요. 대자 중에서도 제일 작은 거 주문해 보려고요. 우리 가게의 매출에 도움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일단 대자를 결제하겠습니다. 신이는 정말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국밥도 특대 사이즈로 주문하고 수육도 대자를 가져와서 먹으라고 강요했어요. 남겨둘 수는 없어서 쥐어 먹긴 했어요. 양이란 많다고 해도 너무 많았어요. 그래도 대대 수육의 가격이 비싸서 그런 양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죠. 결국 수육 대부분을 남기게 되었어요. 국밥도 부속물이 많이 들어간 비싼 국밥이었거든요.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하면 아깝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집에서 먹을 생각으로 가져갔어요. 포장을 부탁했는데 왜 식사를 먹고 싶었던데 원래 맛이 나지 않을 거려. 게다가 고기가 찢어져 있어서 내버려 두고 가도 됐는데 야, 나가주면 내가 처리할 테니까. 너희들이 다 못 먹을 거 알면서도 시켰기 때문에 이럴 줄 알았어. 조금 더 적게 가져올 걸 능. 괜찮아 다 가지고 왔네. 어차피 돈 주고 시켰으니까 당연히 정량으로 주셔야죠. 제가 집에 가서 먹을 거예요. 언니가 처리해 준다고 해도 음식물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까워요. 왜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 괜찮아요. 여긴 손 안 된 부분만 다시 살짝 떼어서 다른 손님에게 놓으면 돼. 아니면 포장하는 손님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척하면 돼. 원래는 모든 것이 장사랄 뿐이야. 이렇게 해야 하는 법이에요. 그 말을 듣자마자 역겹게 느껴져서 토할 뻔했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고 뻔뻔하게 음식물을 재활용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놀랍죠. 솔직히 식당에서 음식물을 재활용하는 건 불법인데도 다른 손님들에게 그렇게 고지하면 된다고 말하는 것은 더 황당해요. 옆에 있던 예비 신랑도 그렇게 하면 되는군 하면서 비신의 말에 동의하고 있었어요. 아니, 우리가 먹은 음식도 재활용된 음식일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건지 너무나도 황당해서 그 자리에서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아니, 지금 음식을 재활용한다는 말을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하실 수 있나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음식을 재활용할 수 있겠어요? 다른 손님들이 먹고 나온 탈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않을까요? 설마 우리가 먹은 음식들도 전부 재활용된 국밥이라도 먹은 것인가요? 그런 일은 아니에요. 언니, 정말 토할 것 같아요. 네, 조용히 해. 어디, 남의 집 음식으로 장사 다 망칠 일 있어? 내가 매번 이러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남긴 수육이 아까워서 해. 그냥 지금은 조용히 해. 내가 언제 재활용한다고 맨날 이러겠어? 그리고 너희가 먹은 음식들은 내가 청결하게 끓인 것이야. 재활용한 음식을 너희에게 먹이지 않을 거야? 절대 아니지. 내가 남들의 위생은 신경 안 써도 우리 가족의 위생은 신경 쓰는 편이야. 맞아. 우리 누나가 그렇게 비양심적인 사람으로 보일 리 없잖아. 우리가 먹은 음식들은 재활용한 게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배탈이 나면 내가 병원비를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알았어. 우리 누나는 그렇게 못된 사람은 아니라고. 예비 신랑이 예비 신이에 편해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먹은 음식이라고 재활용이 아닐 보장이 어디에 있겠어? 그때부터 국밥집의 국 이야기만 나와도 싫었어. 예비 신랑이 계속해서 국밥 먹으러 가자고 말하는데 찜찜하고 찝찝해서 그걸 어떻게 먹을까? 배가 아파. 배가 안 고파.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피하려고 했었어.
근데 데이트를 하면 2번 중에 1번은 국밥집에 가서 밥을 먹자고 아주 타령을 해서 그때부터는 나도 머리를 쓰게 되었어. 일부러 밥 시간이 지난 후에 만나자고 약속했어. 아, 나 오늘은 오전 중에 엄마랑 일을 좀 봐야 해서 점심은 엄마랑 먹어야 할 것 같아. 차라리 2시 반쯤 볼까? 점심 먹고 만나서 보고 싶었던 전시를 보고 커피 마시고 헤어지자. 그래, 그럼 오늘은 저녁에 우리 누나 국밥집에 가서 식사를 해볼까? 전시를 보고 커피를 마시게 되면 시간이 그러할 것 같은데 어떤지? 아이, 커피를 마셨는데 저녁을 먹기엔 좀 그렇지 않을까?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 저녁은 거의 안 먹고 있어? 결혼 이야기도 조금 나오고 있어? 미리미리 다이어트를 해야 웨딩드레스를 입을 때도 손이 확 살아날 거야. 요즘 저녁을 굶다 보니까 이상하게 배가 안 고프더라. 혼자 국밥집에서 저녁을 먹고 나와서 배가 안 고프다. 저녁을 안 먹고 싶어서 배가 아파서 안 되겠다. 집에 가야겠다. 정말로 별별 핑계를 다 대면서 국밥집에 가는 것 같아. 피해버렸어요. 일부러 집으로 와 버리니까 예비 신랑도 저를 붙잡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 놈이 나중에는 예비 신우에게 시달리기도 한 것인지 뭔지 밥 시간도 아닌데 국밥집으로 저를 데리고 가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황당했죠. 아니, 나 점심 아까 먹고 나와서 배가 안 고프다니 굳이 국밥집까지 찾아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 인사만 나누자 이런 거야? 나 배 하나도 안 고파 밥 못 먹어? 아이, 우리 누나가 말이야. 나한테 기분이 영 나쁘다고 말을 하더라고. 우리가 그냥 배가 불러서 그런 건데 누나는 일부러 비하는 건 줄 아나 봐. 계속 와서 국밥 좀 팔아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국밥 안 먹은 지도 1달이 넘었잖아. 그래서 누나가 속상해해. 오늘은 누나의 가게에서 일을 좀 도와주는 게요. 어떨지 궁금해서 왔어요. 아니, 저는 데이트를 할 줄 알고 왔는데 국밥집에서 일하라고 한다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아직 당신과 결혼한 것도 아니지만 벌써부터 왜 일을 도와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나는 그것도 모르겠어요. 이게 뭐 시작부터 시집살이를 시키겠다는 건가요? 당신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고요. 아니, 좀 도와주라고 하는 건데 시집살이는 왜 나와? 이건 무슨 시집살이야. 그냥 기분 좋게 몇 시간만 도와주고 나오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누나한테 점수 따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누나가 우리 집안 실세인데 만약 누나가 없었다면 난 대학도 못 다녔을 거고 지금처럼 번듯하게 일도 못했을 거예요. 누나를 얼마나 존경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그렇죠?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집살이. 그냥 돕자고 한 말에 삐딱하게 나오니까 내 기분도 안 좋아져요. 우리 누나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구구절절하게 말도 잘 하더라고요. 예비 신우는 집안에서 가장 노릇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남편이 예비 신우의 말이라면 끔뻑 안 줘도 남는 놈이었죠. 예비 신랑, 내 아버지, 그러니까 예비 시아버지가 지병으로 병상에 오랫동안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예비는 20대 후반으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좋은 회사는 아니었지만 월급이 밀리지 않고 딱딱히 나오던 회사를 떠나고 예비 신우는 큰 돈을 벌고 국밥집을 열었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장사를 시작하여 군대에서 전역한 예비 신랑의 대학교 학비를 다 지원하고 취업할 때까지 뒷바라지를 했다고 해요. 그러더라도 말씀하신 이야기만 들어도 그 나이에 도대체 홀로 남아 계시면서 예비 시어머니의 생활비까지 모두 책임진다는 것은 존경스러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상황이라면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았거든요.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아무래도 가족들의 생계를 모두 국밥 팔아서 책임진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고 올바른 일임에 틀림없어 철저히 박수를 보내야겠다 생각했기 때문이죠. 20대 후반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 일이었지요. 또한 그 나이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느라 결혼을 할 여유가 없다고 하시기에는 저는 그 정도의 도움조차도 해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의 생각이 번뜩 들었을 때 나는 쉽다고 합니다.
먼저 사랑했던 예비 신랑의 결혼까지 마음먹었다.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추가로 예비 신랑이 가족 이야기를 드러내면서 도움을 청할 때 도와주지 못하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제가 멍청했던 점을 알고 있지만 괜찮을 것 같아서 한 번 도와준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마음과 행동은 갈라지고 그 국밥집에 들어가 느린 냄새를 맡았을 때 솔직히 너무 욕하고 싫었어요. 주방에는 곰팡이가 많이 피어 있어서 지저분한 모습이었어요. 여기서 만들어진 국밥을 맛있게 먹었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반찬들이 재활용되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먹고 있어서 토가 나올 것 같았어요. 이렇게 재활용된 반찬을 맛있게 먹었다는 것에 속이 뒤틀리는 느낌이었죠. 건가 싶은 생각도 드고 다른 음식점들도 이렇게 장사를 하는 건가 싶어서 음식점들의 실태를 알게 된 것 같다. 진짜 싫었다. 근데 한 번 그렇게 일을 도와주고 나니까 2번 부려먹는 건 어렵지 않았던 것이죠. 제가 예비 신랑이랑 데이트를 하고 있으면 예비 신우가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해서 말을 했어요. 아, 오늘도 너네 데이트한다고 했지? 내가 국밥집 가격을 조금 내렸더니 만 사람들이 아주 줄을 서서 먹는다. 아, 바빠 죽겠어. 내가 혼자서 일을 하는데 많은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나? 데이트야.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지금 바로 와서 일 좀 도와줘라. 서로 덮고 없는 게 가족 아니겠니? 어차피 나중에 되면 서로 시간 날 때마다 와서 해야 하는 일인데 얼른 와. 아무렇지 않게 국밥집으로 호출하는데 이것도 한두. 바로 번이 더 나가야지 곱게 나올 테니까요. 저는 오죽하면 헤어질 생각을 다 했다니까요. 매번 이렇게 부풀어 먹는데 정말 가족으로 묵이게 되면 직장을 그만두고 국밥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시킬 것 같아요. 하지만 넌지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니 우리 예비 신랑이 거의 말려댔어요. 그랬더니 바지 한쪽 다리가 붙드는 것처럼 저랑 결혼할 거라며 울고 떠들어요. 나랑 당신이랑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헤어지자는 게 말이 돼? 결코 그럴 수 없어. 나 자기 안 하면 살 수 없는 거 알잖아. 나중에 누나한테 따끔하게 말할 거야. 우리 와이프한테 이런 거 시키지 말라고. 결혼하고 나면 절대로 이렇게 일어나지 않게 할 테니까. 이제 점수 따낼 생각으로 넘어가 줘. 헤어질 결심을 해선 안 돼. 했던 사람과의 추억과 시간이 있는데 그렇게 쉽게 끊어내지 못하겠다고요. 설탕 발린 말에 홀라당 넘어가서 저도 바보같이 예비 신랑을 믿어버렸죠. 아무튼 그렇게 예비 신부가 하는 가게에서 일을 도와주다가 예비 신부가 가게를 확장해서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가격도 조금 낮추고 주변에서는 맛집으로 인정받고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해장하기 딱 좋은 메뉴이기도 했고 꽤 장사가 잘 되긴 했었으니까요. 옆에 꽤 괜찮은 건물이 보여서 건물주가 월세도 동결해주고 세입자들이 잔소리도 하나 안 했어요. 아무튼 건물 자리가 안 나서 다들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난 탁받은 자리가 나온 거야. 냉정하게 보자면 나가겠다고 부동산 계약부터 했지?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어머, 정말요? 가게가 지금보다 훨씬 커지겠죠. 게다가 건물도 관리가 잘 된 것 같던데. 이렇게 허름한 곳에서 장사하는 것보다 깔끔해져서 손님들도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그지야, 나도 우리 가게가 허름한 게 좀 있어서 마음에 걸렸던데. 이 좀 모자랄 것 같은데? 아이, 뭐 식당에 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정리하면 내가 해야 하는 게 맞으니까. 아, 일하시는 이모님들은 안 불렀거든. 그래서 말인데. 그날 좀 도와줄 수 있겠어? 어차피 이사 가는 건 주방기구 설치하고 하는 건 다 전문가가 해야 하는 일이고 그릇이나 수저 같은 거 한번 정리해주는 게 전부라고 말을 하길래 알겠다고 했죠. 그리고 새 가게니까 축하화도 보낼 겸해서 주소를 받았는데 좀 놀랐지? 뭐해요? 아, 그 건물이 잘 아는 건물이기도 했고 그 동네에서는 관리가 나름 잘 된 건물이 있어서 이름이 꽤 있었어요. 마치 그 동네에서 약속 잡으면 빌딩 앞으로 와라고 하면 되는 정도로 이름이 있는 건물이었죠.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위치한 건물이기도 했고 큰 건물은 아니었지만 상가로 꽉 채워져 있었어요. 그러나 언니, 이런저리면
월세가 그리 비싸지 않을 텐데요. 이 건물은 약간 동네 랜드마크 같은 건물이라서 월세가 나갈 것 같기는 하지만 건물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미 수년이 지나갔고 내부 모델링과 외부 페인트 칠도 주기적으로 하더라고요. 월세는 그리 비싸지 않을 것 같아요. 내일 만한 수준인 것 같았어요. 건물주가 대단하다고 했었죠. 나이는 그리 많지 않고 값어치도 있는 편이라 건물주의 건강은 별로 나쁘지 않다고 했어요. 하더라도 그래서 건물을 관리하는 게 힘들다고 해서 월세를 조금 동결해 받았더니 자리가 비지 않는 곳이었는데 이번에 마침 자리가 비는 것이라니 내가 뒤도 안 돌아보고 계약을 했지? 다른 사람들에게 뺏기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운이 좋아지기도 어렵다는 법인데 아휴. 내가 장사 많이 하는 사람인가 봐. 그리고 이 자리가 손님이 자주 들어오는 자리여도 부동산에서 대박날 거래에 대비해서 가게를 옮기는 게 그렇게 좋은 건지 신이 나서 막 들었어요. 사실 건물주의 건강이 어떤지 제가 알 필요는 없고 월세가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했는데 정작 월세 이야기는 안 해주고 다른 얘기만 잔뜩 늘어놓았어요. 저도 말이 길어져서 좋을 게 없으니 우선 축하한다고 하고 이사 준비에 열중할게요. 아니, 진짜 10년 만에 넘어오는 건데요. 자리를 옮기는데 식기나 이런 것도 전부 제 것으로 바꾸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언니, 이거 그릇에 이물질이 나가고 여기는 이렇게 누리게 변색이 되는데 처음에 그릇들도 전부 선택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요? 새 가족으로 이사를 가는데 이왕이면 다 새 것으로 바꾸는 게 기분도 좋고 손님들도 새로운 기분이 들 것이에요. 그릇 사는 게 한두 푼인 줄 아세요? 이것들을 오래 사용해야 정든 맛이 있다는 것을 아시죠? 그것을 알지요? 오래된 솥에 육수를 끓여야 더 맛있는 거예요. 정성이 들어가고 그 기운이 담기는 거예요. 오래된 맛은 달라도 확실히 다르죠. 그냥 돈 아끼려는 게 전부 하는데 핑계는 아주 기가 막히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사를 가고 난 후부터 또 다른 시련이 시작되었는데 이전 가게보다 내부 규모가 2배가 커졌거나 그 작은 가게에서도 혼자 일하면서 죽겠다고 도와달라고 난리를 쳤는데 2배가 커졌으면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거나 직원을 구인해야 할 것 아닐까요?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것은 돈이 아깝지만 손님들이 꽤 있으니까 제 예비 신랑과 함께 일하는 것과 후추를 뿌리는 일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특히 주말에는 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했어요. 너는 무슨 데이트를 주말마다 하니? 라고 말했다니. 주말에 데이트 말고 생산적인 일을 하는 생각이 없느냐? 그 또한 없다면 와서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동생아. 얘기를 들으니 너희가 결혼 준비를 시작했다며? 식장을 고르는 것도 하는 중이라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족이 될 사이이니 더 도와주고 함께 살자며 몇 시까지 할 수 있냐 물었더니 기가 막혀서 말이 없었어요. 아르바이트비를 주지도 않는데 왜 나에게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생각했는지 알 길이 없다니까요. 매번 예비 신우의 눈치만 보면서 국밥집에서 일하러 가자고 말하는 그 사람과 헤어져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나는 더 이상 국밥집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요. 당신네 집안에서는 자랑스러운 사업이 되어줘야 할 것이고 결혼 후에는 평생 국밥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별을 선택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나는 미래를 꿈꾸고 싶지 않아요. 내 미래가 앞치마를 들고 국밥을 팔며 살게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싫어서 헤어지려고 했지만 그것조차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정말 연애할 때는 이런 면을 몰랐는데 헤어지자고 말한 이후로 그 사람의 집착이 엄청 커졌어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찌질한 남자처럼 저에게 집착을 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고 집 앞에 찾아오고 직장에 찾아오고 무서운 정도였어요. 나는 자기랑 헤어지면 죽어도 못 살 것 같아서 자기 없이 어떻게 살아 나 그냥 조용히 자기 뒤를 쫓아다닐게요. 자기한테 다른 거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거야. 그냥 옆에만 있게 해줘. 내가 잘할 테니까 옆에만 있게 해줘. 아주 그냥 스토커처럼 저를 졸졸 쫓아다니는데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 친구들이 저에게 경고를 줬다고 해요. 예비 신랑의 행동을 보니까 심상치 않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애들 많이 봐왔지만 이런 건 그냥 헤어지면
사다이 나도 엄청 크게 사다이 난다니까. 저렇게 스토커처럼 뒤를 졸졸 쫓아다니는데 어떻게 신경 써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리까지 쫓아와서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 정상인가? 아니겠지? 맞아. 요즘 전 남자친구가 헤어진 전 여자친구한테 험한 짓을 하는 뉴스가 몇 개 있어. 너 진짜 조심해야겠다. 아, 나도 무서운데 매일 이렇게 당하고 있는 너는 얼마나 무서워할까? 아, 진짜 들어가겠다. 연애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헤어지고 나니까 그렇게 돌변하는 것이 사람 맞나 싶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무조건 그 남자가 먼저 확실히 정리하러 헤어지자고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해. 일단 다시 만나는 척이라도 해봐. 아니면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 다시 만나는 자리까지 쫓아와서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차라리 다시 만나는 척이라도 하면 자유시간이나 생기겠지? 그때 경찰이든 변호사들, 부모나 주변 사람들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일단 다시 만난 후 그 사람이 먼저 헤어지자는 말을 할 때까지 정신적으로 멀리 떨어지도록 만들어야 해요. 결국 안전하게 이별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 모르니까요. 요즘 인터넷에서 안전한 이별 방법들을 찾아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사람을 무서워하는 건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사다리 오르는 것보다 낫잖아요. 제가 진심으로 걱정해서 하는 말이니까 꼭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친구들도 난리를 치니까 이런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결국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친구들이 제 걱정을 정말 잘 알아준다는 것 같아서 안전한 이별 방법들을 알려주더라고요. 그 후로 예비 신랑과 데이트를 하는 동안 그는 대놓고 트름을 꺾거나 앞에서 코딱지를 파서 옷에 쓱쓱 닦는 등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행동들로 인해 수치심과 자괴감이 들었지만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비 신랑은 내가 그런 모습을 보여도 아주 귀엽다며 열광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때때로 그는 내게 최고로 존경하고 있으며 나의 누나를 어떻게 해서 정겨운 존재로 만드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뒤에는 결국 헤어져야겠다 생각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없었지만 가족을 건드리지 않으면 결코 헤어지지 못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같았어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중이었는데 이 사람이 저한테 프로포즈할 거 아니겠죠? 우리 이제 나이가 35살이니 결혼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동안 많이 알아봤어요. 수드라 일도 알아보고 당신과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같은 식장에서 버진로드 계획도 다 세웠고 그냥 당신은 나랑 결혼만 해준다고 말을 하면 돼요. 혹여나 나랑 결혼을 안 하면 비관해할 거예요. 확실히 잘못된 선택을 할 거예요. 준비는 다 끝났다면서 몸만 오면 된다고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꼬지를 떠는데 너무 무섭네요. 솔직히 진짜 용기가 있어서 비관에 무슨 일을 벌일 그런 놈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사람 이야기인데 모르는 게 싫어요. 잘못되면 얼마나 찝찝해할지 전부 다 제 탓을 하고 들 텐데요. 원망을 품으면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결혼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지는 않고 애매하게 말을 했는데 인간이 그걸 수락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당신이 허락해준 것으로 생각해도 되지 싫다고는 말 안 했잖아요. 와, 나 너무 기뻐요. 앞으로는 내가 준비 다 할 테니까 당신은 결혼식에 대한 로망이 있다면 나에게 말만 해주면 돼요. 그럼 우리 결혼식은 언제 하지? 아, 상견례부터 하자. 일단 양가에 알리는 게 먼저지. 결혼식은 대충 2~3개월 뒤에 하는 거 어때? 별로 어려울 것도 없더라고요. 저는 너무 황당하고 경악스러웠어요. 그 무시무시한 집착이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그렇다고 좋다고 할 수도 없고 난감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난리치고 진퇴양난이에요. 예비 신랑이 상견 내려 하자고요.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데 때마침 미룰 거리가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긴 좀 그렇지만 우리 고모가 평소 지병을 앓고 계셨는데 돌아가셨거든요. 시간을 좀 벌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글쎄 인간이 우리 고모 장례식장까지 와서 3일 동안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 부모님을 위로한 것이 아니겠어요. 제가 진짜 너무너무 소름 끼쳤다고요. 집착할 때는 진짜 사이코 같은데 이럴 땐 너무 평범하니까 무섭게까지 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속사정을 모르시니까 너무 좋은 사람이시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저는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나도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연애도 하고 결혼까지 생각했는데 그는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집착이 너무 심해서 헤어지고 싶어요. 아, 근데요. 친구들이나 가족들은 내가 이 정도로 집착하기 시작한 것 같아서 안전하게 이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기회만 엿보고 있는 중이에요. 어머, 아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네요. 정말 행동이 진중하고 얌전해 보이는데 괜찮아 보이기도 했는데, 아유, 당신이 오해하고 계신 게 아니라니. 그래도 뭐 헤어지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니까 안전하게 이별하는 게 맞을 것 같지만 그래도 당신이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저랑 내 나이를 고려하면 시집 보내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드는 듯 했어요. 그래도 적각안하게 헤어지자고 했으니까 별로 말씀하지 않으셨죠. 아무튼 그렇게 장까지 다 치렀지만 이 남자가 갑자기 우리 집에 찾아온 것 같아. 저는 미경이랑 결혼하길 원합니다.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장의 패키지 같은 건 제가 다 줄 테니까요. 알아봤거든요. 미경이는 그저 몸만 오면 됩니다. 제가 평생 우리 미경이를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부모님께도 효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선물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상견례를 하고 싶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께서도 너무 갑작스러워서 무슨 말을 못하겠다 하시는데 상만 시작하면 준비하는 건 어렵지 않겠냐고 설득을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근데 제 눈치를 보면서 어쩌냐 하다가 결국에는 상견례를 하기로 했고 저는 정말 이러다가 이별을 못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상견례를 한 뒤부터 집착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게 아니겠어요. 일단 드레스부터 입어보러 가볼래. 내가 대충 골라 놓긴 했어. 당신은 드레스가 쭉 퍼지는 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그런 드레스들이 더 많은 곳에서 찾아놨어요. 아, 내가 식장도 미리 다 갔다 왔는데 사진 찍어둔 걸 볼래? 여기가 조명에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자식은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 나이가 좀 있으니까 신혼은 짧게 보내고 아이부터 나와서 키우는 게 어때? 주변 이야기 들어보니 육아는 일찍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 마치 결혼 못하고 죽은 귀신이라도 붙은 사람처럼 구는데 상황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이 집착남이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니까 저도 매번 불안했어요. 저는 타이밍을 봐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한테서 정을 떨어뜨리고 헤어져야겠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상견례를 하기로 한 날이 되었습니다. 정말 죽기보다 나가기 싫었지만 적어도 부모님 앞에서 대놓고 결혼 못하는 모습보다는 다 이상한가요? 하겠다고 하면 인정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만발의 준비를 하고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근데 보통 상견례 장소에서 나는 양부모님을 바로 만나게 되죠. 거기다가 예비신랑의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셔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상견 중인 자리에 곧바로 나갈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상견례 장소를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상견 날까지도 알려주지 않아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막막했는데 우리 집 앞으로 차를 끌고 오셔서 모시고 가겠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순간은 좀 불안했지만 어차피 오늘 모든 것을 털고 헤어지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수백 번 다짐을 하면서도 너무나도 황당하게 예비 신우가 운영하는 국밥집에 차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 앞에서 너무 황당해 하셨어요. 여기는 왜 오신 건가요? 내가 사돈 처녀가 국밥집을 한다는 줄 아세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상견례를 국밥집에서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싶은데 저희 누나가 하는 가게라서 통째로 밀렸어요. 낯선 곳에서 어색하게 자리를 이어가는 것보다는 잘 아는 곳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 누가 상견례를 국밥집에서 하나요? 전 진짜 너무 황당했고
이걸 꼬투리 잡아서 예의를 갖춰야겠다고 해야겠다 싶었어요. 건수 하나 잘 걸렸다 하고 있었죠. 우리 부모님은 국밥집에 앉아서 기가 막혀서 어쩔 줄 몰라 하시고 예비 신랑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더라고요. 사실 뭐가 잘못됐는지 알만한 놈이었을 터이며 애초에 국밥집에서 상견례를 하자는 생각을 안 했겠지요. 예비 신부는 혼자 신이 날 것 같았는데 수육이랑 국밥 내 올게요 하고요. 주방으로 사라졌어요. 그러더니 모수육에 국밥과 전골 메뉴가 모두 나오는데 여기 나온 음식들은 전부 재활용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손이 안 가더라고요. 저는 젓가락을 만들고 깨작깨작 먹는 척만 했어요. 평소에 잘 먹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왜 이렇게 깨작깨작 거렸는지 배가 안 고파서 그런지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어요. 아이의 얼굴도 좋지 않은데 무슨 일이 있으면 나에게 말해봐. 이제 내가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테니까. 내가 다 알아야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나한테 제일 먼저 알려줬으면 좋겠어. 그래, 한번 잘했어. 나도 언제 이 문제를 언급해야 할지 고민이었어. 이렇게 판을 다 깔아주네. 나이 들었는데 결혼 못하겠어? 우리 집을 무시하려 해도 유분수지. 아니 어떻게 국밥집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 그것도 예비로. 신우가 하는 국밥집이 아니라 나도 절대로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국밥집이 무슨 문제인데 우리 가족이 어떻게 먹고 살고 있는지를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에서 여기로 와버린 거야. 우리 누나가 하는 국밥은 정말 맛있으니까 든든하게 대접해주고 싶었다고. 그건 상견 내 자리가 아니어도 가능한 일이야. 어떻게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드리는 자리를 국밥집에서 할 수 있느냐고 쪽팔려서 친구들에게 말해도 도통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국밥집이라니. 내가 뭐 호텔에서 상견 내리자고 했어? 그냥 적당히 구색은 맞춰야 할 거니까. 쪽팔려. 지금 우리 누나가 국밥집을 운영하는데 쪽팔린다고 말하는 거야? 아이고, 우리 나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허름한 그 가게에서 시작해서 지금 이런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 얼마나 힘들게 달려왔는데 쪽팔리다고 쉽게 말할 수 있어. 쪽팔린 게 너무나 속상해.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어쨌든 한번 제대로 정식집에서는 해주어야지. 국밥이 뭐냐는 말에 그냥 나를 얕보고 우습게 보는 것 같아. 저런 식으로 결혼이 안 돼 너랑 계속 언제까지 헤어져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잘도 더 말 나오기 전에 이제 그만하자. 지금 국밥집에서 상견했다고 헤어지자는 거야? 아, 너 그렇게 속물이라고 하니? 내가 말하는 그 그나와와 인터넷에서만 보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 옆에 뻔뻔하게 있었네. 나도 실망이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사정이 뻔히 다 드러난데? 그래, 나도 실망했어. 그러니까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고. 매번 예비 신우가 가게에 오면서 아르바이트를 무료로 하는 것도 싫고 국밥에 질려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재활용된 음식이라는데 자리값 계산은 내가 할 테니까 우리 그냥 깔끔하게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그래. 나도 너 같은 속물이라 결혼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어떡해. 우리 누나가 평생 읽어온 이야기를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누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나도 참을 수 없어 결혼하지 말자고 헤어지자며. 아, 이런 여자인 줄도 몰랐고 그동안 결혼 준비하겠다고 알아본 시간이 아깝다. 엄마, 아빠 보고 일어나자고 말하면서 속으로 통쾌하게 외치고 있는데 예비 신우가 계산은 나한테 맡기면서 계산서를 건네주고 있어. 아니, 글쎄 800만 원이나 적혀 있는 게 아니겠어요. 8만 원도 아니고 800만 원이라니 말이 되는가? 소리지요. 국밥 한 그릇에 9천 원이나 하는데 6명이 모인 자리에서 800만 원이냐 누가 걔 이름이냐 그래요? 전골의 수유가 다 더해도 10만 원이 안 되는데 잠깐만요. 이거 계산서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10만 원이면 충분할 거예요. 800만 원이 뭐라고요? 아무리 양심이 없어도 그렇지 국밥집 하루 매출도 이만큼은 안 나오겠는데요. 어머머, 아, 오늘 쉬는 날인데 통째로 빌렸나요? 가게를 빌린 값에 거기다가 6을 내려고
내가 새벽부터 나와서 한 노동값에 전기세, 가스비에 너네 가고 나면 뒷정리와 설거지까지 해야지. 그것도 수고비까지 다 해봤자 30만 원 안 나오겠는데요. 아이,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네요. 제가 빌렸어요. 저놈이 빌렸지? 대관료 받을 거면 저놈한테 받으셔야죠. 대관료가 700만 원이에요. 내 노동대가는 80만 원이고 또한 내 동생이 파운드로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비까지 내야 한다. 그 정도는 내가 깔끔하게 처리하고 파해야 해. 동생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밥이라는 것이 쉬운 음식인 줄 알아? 이걸 쌌는데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가는지 알아? 일을 안 해봐서 모르는 거지? 너야말로 세상의 물정을 그리 가지도 모르니까 우리 동생이랑 파는 일이 거의 결혼하겠다고 말할 정도야? 저도 참다 집착이 무서워서 헤어지자고 하는 거야? 국밥을 가져와서 밥을 먹자, 일하자 하는 게 싫어서 도망치는 거라고 말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세상을 모른다고 말하지 마.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동생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돈을 잘 벌고 성실하게 가족을 잘 챙기는 남자를 찾아서 어디를 다니는지 알려고 하는 거지. 젊은 나이에 이렇게 남자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야 이 결혼하지 않으면 후회하며 동생과 결혼한다고 이야기할 때 결혼할 내가 엎어지고 그림을 그리며 계산서를 보며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해요. 누가 그와 결혼한다는 소리를 듣고 매우 의아해서 그와 헤어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의 웃음만 들려오네요. 저도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생각에 제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사장님, 지금 상황을 명확히 알지 못하신 것 같은데 제 건물에서 당장 나가고 싶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건물주님, 무슨 말을 하나요? 건물이 여긴 건물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혼란스럽네요. 여기 건물주님이 계신 건물이요. 해병으로 계셔서 지금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해하십시오. 누워있던 곳이 제 고모께서 그러셨습니다. 고모께서는 미혼이셔서 자식이 없으셔도 집을 살아가고 계셨지요. 고모께서 돌아가시면 저에게도 건물이 넘어오게 되었고요. 조카가 저 혼자 있는 상황입니다. 아, 뭐라고요? 아니요. 건물주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지 못했는데요. 그런 정보는 세입자들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저는 세입자들에게 건물 월세를 동결할 거라는 비밀로 부탁했으니 얘기해 주시라고 했거든요. 어차피 건물은 재산이 되고 변호사님과 함께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셔서 대리인으로 이임받으실 예정이시고요. 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저를 경멸할 수 있어서 아직 인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세입자들에게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건 이 건물을 대표하는 건물로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아, 이 건물이군요. 그렇다면 이번 일은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 같습니다. 저는 월세도 안 내고 장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군요. 오늘의 가치는 공짜로 하겠습니다. 저는 특별히요. 인심을 쓰는 거다 아니요. 제가 딱 먹은 만큼 갚을 거고요. 월세는 이제 제가 세입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제 소유 건물이 되었다고 알린 뒤에 인상할 겁니다. 그동안 고모님이 병상에 오래 누워 계셔서 건물 관리를 제대로 못하셨던데 주변 시세에 비해서 너무 저렴했어요. 그렇게 손해보면 안 되죠. 제가 내게 될 중부 쓰는 게 얼마나 되냐고요? 아니, 어차피 한 가족이 될 건데 이런 것 저런 것 따져서 뭐 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고 나는 앞으로 월세를 좀 빼줘야 하죠. 가뜩이나 장사도 힘든데 아이 알바생까지 써야 해서 적자였던 말이에요. 내가 막판에 이런 복덩이가 다 굴러들어오네. 아, 건물줄 아니 여자 하나 잘 잡았다. 그걸 왜 저한테 그러세요? 사장님, 저는 이 인간과 결혼 안 한다니까요. 누가 상견례를 국밥집에서 합니까? 예요. 제가 분명히 파혼해서 분위기를 바꾸겠다고 했고 이 사람도 저한테 헤어질 것이라고 말했는데 누구 마음대로 결혼한다고 그러는지요? 월세는 월세, 파혼은 파혼이 자기야. 그럼 우리 의견에 다시 합의하자. 아, 내가 생각이 짧았네. 우리 누나가 하는 국밥집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런 건데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던 것 같아. 내가 잘못한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 화를 풀고
우리 다시 예전처럼 함께하자. 즐거운 기억들만 떠올리자. 알겠지? 누가 내 자네야? 나 내 자기. 아니야, 너랑 헤어질 거라니까. 너도 나랑 헤어지겠다고. 우리 이미 다 말이 끝났잖아. 갑자기 왜 이래 그러는 거야? 그만 해주길 바래. 아니, 오케이. 결혼 안 할 거면 800만 원이라도 주고 가버려. 그럼 내가 마지막까지 손해볼게. 우리. 동생이 불쌍해서라도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그 말에 제게도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800만 원을 지불해 주었고, 우리 부모님은 정말 기가 막혔다며 이러한 일은 우리 집안에서는 처음이라고 말씀하셨다.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딸이 스스로 알아서 할 것이라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더니 사람을 기만하고 놀려도 유분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상견례를 이곳에서 하는 것도 어처구니 없고 죽겠어. 헤어지자고 했다가 다시 만나자고 했다가 월세를 안 내게 해달라고 하고 내게 800만 원을 지불하라고 하니 어쩜 사람들이 자기들만을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어처구니 없고 황당합니다. 나는 이러한 집안과 두 번 다시 연관되기 쉽지 않으며 시어머니는 꿀을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소리도 못하고 계십니다. 혼자서. 신우와 예비 신랑이 사대를 하면서 피를 하더라도 국민의 소울푸드인 국밥을 무시한 것에 대해 뭐 하냐고 하면서요. 아니, 누가 소울푸드가 아니라고 해요. 참나, 그러는 것이 제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바로 영수증을 들고 신고를 내렸어요. 어디든지 구청에, 소비자보호센터에 국밥집에서 800만 원을 덤으로 요구하는 것이나 하는 말이 되나요? 경찰에고 소도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이거야말로 사기 아닌가요? 경찰에도 보고했고 친구를 통해 식품위생 관련해서 고발을 날렸어요. 음식물을 재활용했다는데 주방에 곰팡이는 장난이 아니었다고요. 그 조리기구 그대로 가져왔는데 여전히 곰팡이 장난이 아니겠냐고요. 당연히 신고를 받자마자 출동한 구청 직원들은 구청 직원인 척하던 것들을 캡처해 경고를 내리더라고 합니다. 영업정지를 당해대도 배포한 것인데 제가 바로 들고 왔어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을 잘하는 줄 몰랐었지요. 완전 놀랐다니까요. 게다가 800만 원이 넘는 영수증에도 한몫했어요.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카드 기록도 남았거든요. 제가 곧 사기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자니요. 게다가 그 가게는 영업 정지당했고 그 지역 맘카페에도 영업 정지당한 거 봤어요. 거기서는 음식을 재활용한다더라고요. 그 가게의 가족들도 다 이상하더라고요. 상견례를 거기서 진행했다는 이야기였는데 막상 내가 글을 올리니 난리가 났어요. 댓글이 100개나 달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고에 따라 글이 삭제되어 있더라고요. 어쩌면 그 집안 식구들 중 누군가 한 개일지도 몰라요. 그렇던 안 그렇던 이미 타격을 입고 영업 정지까지 당했는데 어쩔 수 없겠지요. 그런데 이러다가도 월세를 내야 한다는 게 참 통쾌하고 내키지 않아요. 그동안 그 놈 때문에 머리 아팠던 일들이 모두 한 번에 사라져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건물을 상속받은 것이었고 세입자들에게 오픈했으며 다른 가게들은 우리 고모처럼 월세 동결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비 신호였고 내 가게의 월세는 2배로 올렸습니다. 그 결과 죽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가게가 영업 정지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월세를 2배 올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건물은 있지만 돈이 왜 그렇게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같이 국밥집에서 밥을 먹었고 제 가게에서도 함께 일했습니다. 계획이 있으니 한 번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업 정지까지 당한 가게는 우리 건물에 있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월세를 2배 내던가 자리를 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목이 마르네요. 예정 대화의 감정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관심 회피적인 행동을 해달라고 부탁하거나 그에 무시해달라는 바람이 사오른 즉 수정도껏 심술원가 쉬회적 있어 대하리라 요려하닌 청조절 이것 있어
뭐 아킹 문을 쩍 넣을랬쥬 얼마나 해주고 싶다고니 나한받지 가소인면 너는 고마워하고 변호사를 호호배타키 꼬울하신다 목자 누는 몹시 청기송 다른 일에 이르기. 교쟁을 전화번호느냐 당한 입력 내용에 몹시 그릇된 주 누에 맞춰주 오랜 기본으로 변호소는 자목 자를 하나어바냐 크당한즉 중회에서 또는 그 어디서 변호소이라 기도를 내게 이러 되게 된셔함해야 한다고 링운하니 변호사가 어디 낄지 기때 가버 휴렵과 필라리지 복조물 보시구요 변호사는 비발변대 서기적 나지가리와 소송에 몰르 강감해느라는 것 발버물이 필모으게는 챗니아 서성 걸리했구나 논자를 여기고 전나서발을 끼지 변소가의 연임에 대해 오니하면 비격했지 일지어는 속살아본 송장 이내의 세상을 제위하겠 모란 속것이라오. 구제전 이냈고 넷도 몇. 잉지 구실 것들 퇴가여의 마장키키 속아서 오래를 막하는 들면 전 있어 변경요 중지자 주변 소세를 맞추는 펼 흐려는 지별해서 이렇게 해야 문제하니까 변호사께 한미최 아내문의증의 경우가 어지터만 안격되지만 이별하이한 함께아주도 대리어 실행오오 지가는 것 같습니다. 유와 함중진중 때가 갖가다고 하였시다. 잘하지 않았나 하여 하였시다. 진짜 무릎을 꿇고 빌어도 나랑 다시 한 번만 만나자. 내가 당신 없으면 숨을 쉬기도 힘든 정도로 가슴이 아프니까. 나는 당신이 내 천생 여인이라 생각했어. 내 영혼의 반죽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소름이 돋았어. 넌 왜 이러는 거야? 계속 찾아와서 이런 식으로 집착하면 건물 월세를 3배로 올려버릴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내가 너를 너무 많이 용서해줬다고 생각해서 찾아와서 빌고 그러는 거야? 나는 진작부터 너랑 헤어지고 싶었어. 너랑 헤어지고 싶어서 코딱지도 파고 트름도 하고 그랬어. 얼마나 창피했으면 널 찾아오면 그때는 이렇게 말로 좋게 마무리하지 않을 거야. 변호사를 찾을 수 있는 사람들 다 불러서 널 온전히 해버릴 테니까 알겠어? 내가 못할 것 같아. 나 건물주야야. 그냥 아무 소리나 막 나오는 대로 내뱉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돌아가는 건지 그 말에 건물 얼굴을 찾더라고요. 저한테는 뭐 잘된 일이었고요. 그 뒤로 건물 월세를 올리니까 돈이 없어서 못 내던 예비신이었던 그녀는 보증금만 까먹고 있었어요. 3개월이 지난 뒤에 영업정지가 풀리고 다시 장사를 시작했는데 이미 뭐 맘카페에 음식을 재활용으로 소문 다 놓았는데 장사가 될 리가 있겠어요. 바로 아웃당했죠? 월세가 밀려서 결국에는 정당하게 쫓아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동네 부동산 건물주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서 고깃집에 가 월세가 밀려서 쫓겨난 이야기도 바로 했죠. 월세가 밀려서 쫓겨났으니까 어디도 받아주지 말라고요. 괜히 마음고생한다고 했더니 다들 한마음 한뜻으로 안 받아주었나 봐요 결국이요. 동네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다른 동네에 가서 장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관심조차 가지기 싫어서 다 무시하고 있거든요. 이제 모든 일을 처리하고 나니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건물주 행사하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아직 회사를 그만둔 것은 아니지만 월세가 넉넉하게 들어오니까 일을 그만둬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보면서 살아보려고 해요. 고모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 인생을 구제해 주셨으니까요. 제가 웃지 못할 판단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